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어제 저녁 자진 탈당했습니다. 이번 일로 신임 민주당 지도부에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국회 법사위원장 직에서도 사임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어제 저녁 탈당하고 국회 법사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좌관 차모 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약 9시간 만입니다. 한 인터넷 언론은 이 의원이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하는 듯한 장면을 포착해 보도했습니다. 사진으로 확인되는 종목은 네이버와 LG CNS, 카카오페이로 당일 장 마감가 기준 9,600여만 원 상당입니다. 사선을 하는 내내 이 의원은 재산 내역의 주식 보유를 공개한 적이 없었던 데다 사진 속 계좌 명의자가 이 의원이 아닌 보좌관 차모 씨로 드러나면서 불법 차명 거래 논란으로 확산했고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보좌관 톤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제 썼던 핸드폰이요. 저희 입장은 예. 다 해명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탈당한 거로 보입니다. 이 의원은 SNS를 통해 신임 민주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 없다고 판단해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정청래 대표는 당 대변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자진 탈당하면 당내 조사와 징계를 할 수 없는 만큼 진상은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민 회초리를 피하려는 꼼수 탈당이라며 철저히 수사에 엄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춘석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에 포착된 네이버와 LG CNS는 AI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이 의원은 AI 정책 수립을 맡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이기도 합니다. 차명 보유가 맞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건데 국민의힘에선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에 임명됐습니다. 경제 2분과는 AI와 중소벤처, 과학기술과 관련한 정책 수립을 맡고 있습니다. AI 3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업 개발이라든가 연구 생태계 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런데 이 의원이 보고 있던 주식 보유 창엔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AI 관련주입니다. 특히 상단에 신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대출을 받아 주식을 샀다는 뜻으로 위험 부담이 커 주가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주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국가대표 AI 프로젝트 대상 기업 5곳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네이버와 LG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종목 매입이 언제 이뤄졌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이해 충돌일 뿐 아니라 미리 호재성 정보를 알고 이용했다면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으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엄단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몰래 차명 주식 거래를 한다. 너무나 이율 배반적이고 국민을 배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좌관 차모 씨를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겨냥해 연일 초강경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 등 야당 4곳을 차례로 예방했지만 원내 107석을 가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건너뛰었고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는 말까지 했는데 여야 동수 구성으로 합의한 국회 윤리특위도 파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찾은 야당은 조국혁신당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문제를 먼저 꺼냈습니다.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거니 생각하고 그 문제는 당대표로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도 차례로 예방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총리까지 만났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찾지 않았습니다. 대표 취임 후 첫 인터뷰로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선 반성 없는 국민의힘과 악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 이런 것은 기본으로 있어야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또 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감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야당으로서의 어떤 대화 상대가 아닌 그런 것으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씩 동수로 구성하기로 한 국회 윤리특위 합의도 파기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윤리특위를 민주당 우위로 바꾸겠다는 건데 현재 정 대표와 강선우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29건의 의원 징계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오늘 민중기 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첫 소환 조사로 포토라인을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역대 대통령 배우자 중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하는 건 처음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배 기자, 아직은 앞이 이른 시간인데도 좀 분주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출석 시간 언제인가요? 네, 김건희 여사의 출석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김 여사는 이곳 건물 정면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거쳐 특검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하는 건 헌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조사에서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아, 최명성, 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하고 특검팀에선 부장검사급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 질문에 자세히 답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상 수사 대상 의혹은 16개입니다. 첫 소환인데다 확인해야 할 사안들도 많아 조사 시간은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여러 사안들이 산적해 있어 김 여사가 앞으로 여러 차례 출석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상황실 앞에서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이 어제 저녁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 의원과 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SNS에 올린 그게 전부입니다. 아직 조사하면 밝혀질 거니까. 그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이야. 보좌관 폰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제 썼던 핸드폰이. 예. 올린 그대로.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작년 10월에도 국정감사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상습범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에서 조사하면 다 밝혀질 거다. 그러니까 당에서 하고 있는 진상조사 결과 좀 기다려보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가 뭐가 나오기도 전에 자진 탈당을 하고 법사위원장직도 내려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상당히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의 여론이 컸고요. 예. 또 그 본인이나 본인의 그 차명이라고 하기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만 보좌관의 이 해명도 상당히 납득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또 정청래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상황도 있었고 이것이 당과 그리고 정부의 지금 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또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4선의 법사위원장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너무 컸던 게 아닌가.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징계를 좀 면하게 당에서의 징계를 좀 면하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탈당을 하신 것 같은데 탈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의 지금 우리 저기 윤리 규정에 보면 이렇게 징계를 면하기 위한 탈당을 하게 된 경우에도 저희가 나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원 당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적인 검토도 당에서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스스로 당을 탈당했다 하더라도 어떤 당 차원에서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행위가 불법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보다는 이제 경찰에서 지금 입건이 됐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윤리감찰단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당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어떤 당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제명이고요. 그 뭐 밑에가 뭐 탈당 공고라든지 아니면은 징계 처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탈당을 하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피하기 위한 면피 목적에서의 탈당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 이후에 당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춘석 의원의 이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이 나온 뒤에 탈당 입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먼저 나왔던 탈당에 대한 해명을 보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 어떤 자신이 차명 거래를 왜 했는지, 왜 그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그대로 하면 될 것인데 탈당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상의 의혹에 대해서 실제 인정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윤리감찰단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조사를 해서 경찰 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뭔가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정당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 자정 기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인데 지금 탈당을 먼저 시켰는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탈당 사실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징계도 하지 않는 거고 그렇게 되면 감찰단의 조사 결과가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한 또 정책 평가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감싸 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누누이 저희 봐왔지만 예전에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도 사실 국회윤리위에 그때는 제소가 됐어요. 국회윤리 자문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탈당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은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민주당을 새롭게 이끄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계속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의 이 탈당 신청이 어떤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 이런 좀 우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아직 민주당에서 그 탈당 신청을 받아들였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탈당계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탈당계라는 것이 탈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탈당을 만료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원 당규상에 보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은 여전히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것이고 그런 조치들이 취해진다면 좀 전에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당에서 일부러 이 부분을 꼼수로 탈당시켰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판별이 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춘석 의원의 탈당은 저는 뭐 본인이 선택한 길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나 탈당했다고 해서 지금 이 행위가 모든 것이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치적, 법적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춘석 의원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이해충돌 의혹도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 2분과장을 맡고 있는데 이게 AI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제 이춘석 의원의 주식거래 화면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볼까요? 거기 나와 있던 이제 네이버, LG CNS 이런 회사들이 전부 그 AI 관련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주식을
언제 사서 어디서 이렇게 거래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춘석 의원이 저 주식을 거래한 시점 그날 오후 2시에 그 과기정통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국내 기업 5곳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데 그날 바로 이춘석 의원이 저 선정된 회사의 일부 그 주식들에 대해서 거래를 했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 국정기획위의 그 경제 2분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당시 국정기획위의 경제 2분과에서 이 국가 주도의 AI 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전에 이해가 있었다든지 또 미공개된 자료들이 그 이춘석 의원을 통해서 이 주식에 활용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입건을 해서 지금 조사하는데 아마도 뭐 경찰에서 입건해가지고 조사할 때 지금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또는 지금 보좌관에 대해서는 그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방조죄 뭐 이런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지금 그 조사하고 살펴보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조사 과정들 속에서 혹여라도 이춘석 의원이 본인이 알고 있었던 미공개된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 이 부분도 한번 수사의 대상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이 지금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장일 뿐만이 아니라 법사위원장이었고 여당의 사선 중진 의원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이 주식 거래를 했다면 이 문제 간단치 않다 이런 지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크게 보면 사실 그래서 의원들의 재산을 신고하게 하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국회 윤리위에서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숨겨서 저렇게 했다면 이건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걸 본회의장에서 숨기고 했지만 저는 대놓고 했다고 봐요. 국민께 예의가 아닌 거고 두 번째는 그만큼 견제 세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스스로들 누가 우리를 견제하겠어? 뭐 이러다 하나 걸리면 잠깐 나갔다 오면 되지. 이런 식의 뭔가 마음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위상 예를 들면 견제할 세력이 없고 국민의힘과도 대화도 안 한다라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민의힘을 협치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고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가 원래는 야당 몫인데 이런 견제책도 또 주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게 있어서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전반적인 정치 환경 자체가 이런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레드팀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국내심과의 협치 복원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이번에는 야당이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 이거 지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모든 정책들 보십시오. 뭐 세금 매기는 이 부분도 그렇고 법 통과시키는 이 부분도 그렇고 수기 과정이 없어요. 그 수기 과정이 만약에 야당과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런 혼란 사항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저는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어떤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직을 독식해왔는데 지금 이 일을 계기로 삼아서라도 법사위원장직 야당에 줘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이제 이런 논란으로 번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춘석 의원의 이번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실망감이 큰 행동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춘석 의원의 그 주식 거래 현장 때문에 지금 첫 번째는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다시 법사위원장을 추천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법사위원장 논란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이 당과 정부에 큰 부담을 줬기 때문에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실망감을 표시하고요.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이 전반기 국회에서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몫으로 가져왔던 것이고 아직 전반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춘석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고 여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법사위원장 선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년 그 5월이나 6월에
후반기 국회의 원을 구성할 때까지는 민주당의 몫으로 가져가는 것은 맞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사안을 빌미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논란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크게 봐야 되는 부분이,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지만 국회 내에서도 법사위원장이라는 직을 타당해 주면서 약간의 견제 역할을 스스로 보완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3법 통과될 거 보시더라도 일단 방송 환경, 언론 환경도 사실 지배구조를 변경해서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견제당할 수 있는 힘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법개혁한다고 그래서 법원도 정치권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허물어 버리고 검찰도 허물어 버리고, 그럼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의 견제를 받고 스스로 자정작용을, 그러니까 스스로 해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기능도 없잖아요. 안에 계파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보면 독재나 전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것은 국가 입장에서 보면 큰 피해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실 수 있죠. 근데 마냥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옳은 판단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판단이 옳은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잣대를 여러 개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걸 다 허물어버리고 있는 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도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독주가 독이 됐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의 진상조사 결과와 경찰 수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또 이 관련한 이춘석 의원의 해명이 나오면 저희가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야당 대표 예방에 나선 정청래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 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국민의힘 당원이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연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악수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로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춘석 의원 사태로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된 이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정청래 대표가 한 얘기는 국민의힘 사람으로 볼 수 없다라는 말까지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공적인 역할과 관련된 본인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적으로 사담을 나누는 게 아니라서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당대표로서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란 부분은 500만 당원의 결사체예요. 일부 국민의힘의 출신이었던 전 대통령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법적 평가를 앞두고 있지만 그거는 그것대로 또 법적 평가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통합진보당이 그 당시 13석에서 5석으로 흐른 이후에 그 통합진보당이 그 13석을 찾기 위해서 과정을 보면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해산된 이후에 후신이라고 저희가 평가받고 있는 진보당과도 선대연대를 했어요. 선거연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 민주당 입장에서 현재 아무런 법적 평가가 드러나 있지 않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서 이건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 물론 전략적으로 본인이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고 국회의원들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 이 보장 못하는 이 정책 환경은 알겠지만 이렇게 탈피하고자 하는 이 행위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 부담으로 더 다가올 것이다. 저는 지금 첫 일성이기 때문에 저런 행보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과 대화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당대표가 얘기하게 되면 각 상임위에서 여당이 야당을 대하는 태도가 협치가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무리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정청래 대표가 어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저런 태도는 조금 부적절했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제 이춘석 의원 사태로 국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첫 행보로 야당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국회의장님을 포함해서. 그 과정 속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패싱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속 좁다 또는 편협하다, 협량하다 이런 여러 가지 공격들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인정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좀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뜻의 본질은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변화가 있는 국민의힘과는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특히 이 환골탈태를 하고 있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또 지금 보면은 극우화되어 있고 또는 또 더 수구화되어 간다라는 그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떤 협치의 대상자로서 자리매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주시는 부분도 필요하다. 뭐 저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 예. 5분을 보면 그 누구도 계엄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발언에 수위가 있지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다분히 정략적이고 국민을 좀 무시하는 태도다. 국민의 일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결과를 통해서 좀 다른 지도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정청래 대표의 태도가 변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변할 수도 있는 게 주신 당연히 건데. 예.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도 거기에 보조를 맞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어제의 모습 하나를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2021년 대선 국면에선 허위 경력 기재 의혹으로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자,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예정대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을 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좀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10시에 출석을 하신다고 하니까 예. 출석은 하실 것 같고요. 본인들께서 휠체어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겠다, 걸어서 당당하게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기자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내란 특검 그냥 걸어 들어갈 것이다. 그냥 걸어 들어갈 예. 것 같습니다. 세 개의 특검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새로운 노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쭉 걸어 들어가서 조사를 응하는데 지난 그 검찰 조사 때처럼 출장 조사나 방문 조사 또는 황제 조사라는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특검에서 나름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수사는 굉장히 실무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하루에 한 가지의 혐의에 대해서 예. 그리고 한번 수사를 받고 나면은 한 3, 4일 정도의 휴식을 달라 또는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특검에서 모두를 다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작아 보인다 생각하고요. 오늘 받고 있는 이제 출석해가지고 받을 수사가 또 워낙 많고 또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16가지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출석이 처음이자 마지막 출석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김건희 여사 측은 적극적으로 출석 의사를 보여왔고 오늘 예정대로 출석을 할 전망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마 받고 있는 수많은 혐의 중에 본인의 혐의가 입증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수사가 많이 진행돼 있는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판단만 남은 거기 때문에 예. 도이치모터스 하나만 갖고 사실은 신병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혐의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명태균 그다음에 건진법사 관련 사건들도 수사가 진척돼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단독으로 본인 스스로 혐의에 연관돼 있다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추가적인 진술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소명을 하게 되면 그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예. 만약에 출두를 안 하게 되면 이제 체포영장과 관련된 또 사태가 진전되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소명하는 편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혐의가 방대하고 조사할 양도 많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다 조사가 끝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있어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오늘 출석 요구서를 보낼 때 거기에 적힌 혐의들을 보면 몇 가지 안 되거든요. 나머지 뭐 한 8, 9가지는 추가 조사를 추가할 것인데 제가 볼 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추가 소환해서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오늘 소환해서 대답하고 그 대답하는 내용에 대한 특검의 판단이 오히려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특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특검이 그동안 준비를 해놨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속까지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또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가 또는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 통일교와 관련돼 가지고 해놨던 얘기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 양평고속도로와 그 관련돼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소위 이 집사 게이트라고 불려지는 새로운 의혹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오늘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을 때 한 번에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다 그 소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요 지금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만 가지고도 오늘 하루는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출석 관련한 소식은 이어지는 시사 프로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코 E&C 정희민 사장이 결국 사의를 밝혔습니다.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대통령 휴가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유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30대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경기 광명 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 어제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당국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남성은 고장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려고 지하 18m 지점에 내려갔다가 감전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8일 함양 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천공기에 끼어 사망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앞서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포스코 E&C 측은 전국 건설 현장 103곳의 작업을 전면 중단한 뒤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한 일이 없도록 사직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그러나 올해 들어 포스코 E&C 관할 사업장에서만 작업자 4명이 사망하면서 결국 정희민 사장은 반복되는 사고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질타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발생한 사망사고 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던 만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면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경찰이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보수 유튜버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교사한 혐의로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 전 목사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패를 든 경찰들이 골목을 막아섰고 그 앞에는 교회 탄압을 중지하라는 팻말을 든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경찰이 9시간 동안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보수 유튜버 신혜식 씨 등 7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 목사 등은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교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이 왕이니까 이걸 이제 집행을 해서 정상화되면은 3개월 안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돌려주려고 합니다. 경찰은 민주당과 몇몇 시민단체가 지난 2월 전 목사 등을 난입 사태 교사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해 왔습니다. 전광훈과 관련된 어떠한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막아내는 최전선에 서 있겠습니다. 전 목사는 법원 난입을 사주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민 저항권은요 헌법에 보장돼 있어요. 헌법 전문에 나는 헌법대로 한 거야.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전 목사에 대한 소환 일정을 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에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협박글이 올라와서 시민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었는데 이게 가짜로 밝혀졌어요? 예, 맞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경에 예.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글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신세계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저께 폭발물을 1층에 설치를 했고 그게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신고를 받고 경찰 특공대가 출동을 했는데요. 1시간 반 동안 백화점을 수색을 했습니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한 3시 59분쯤에 수색이 종료가 되었고 그때까지 문제는 손님 3,000명 그리고 직원까지 해서 4,000명 정도가 모두 대피를 하는 소동이 있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 백화점 측은 영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네, 뭐 백화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큰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경찰 이제 협박글을 올린 용의자 추적 중입니다. 용의자가 검거되면 어떤 죄목으로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이러한 사례들이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예. 뭐 신세계백화점뿐만 아니라 어떤 공중 예. 밀집 다중 시설에 대한 어떤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어떤 이 협박에서 과거에 보면 이제 협박죄와 유기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 어떤 과거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라고 글을 올린 협박범이 있었었는데 징역 10월의 형에 처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범죄일 수도 예. 있고 그래서 이러한 범죄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높은 같은 협박이더라 하더라도 어떤 좀 높은 형이 선고가 되는 게 추세입니다. 네. 백화점이 이번 소동으로 5억에서 6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지금 네. 추정을 하고 있는데 백화점 측이 협박범에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형사적인 처벌, 협박이라든지 업무방해 이런 걸로도 당연히 처벌이 되겠지만 예. 백화점 입장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했고 또 4,000명 정도가 대피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백화점 입장에서는 명예도 좀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신세계백화점 측은 어제의 사태로 인해서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의 매출 손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 매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을 입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받게 된다면 어제 협박범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나 특정인을 겨냥한 협박글, 허위 게시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근 늘고 있는 추세인데 수많은 뭐 경찰력 등도 낭비가 되고요.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불안감을 느끼는데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이게 좀 예방적으로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글을 올린다는 것이 불특정 어디서 보통 우발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계획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제의 사례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제 우발적이거나 장난성에 가까운 것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투입되는 공권력의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 등 특히나 어저께는 신세계백화점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기업이 침해를 받은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사기업에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겠지만은 공적 부담금, 특히나 경찰이라든지 소방의 인력들이 출동을 함으로써 낭비되는 이러한 부담금에 대해서도 그 범인에게 어떤 민사상 손해배상을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고가의 위스키를 수백 병씩 밀수한 일당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당들의 면면을 보니까 직업이 뭐 대학 교수, 의사 뭐 이런 식이에요. 이분들이 위스키를 사드실 돈이 없는 분들도 아닐 텐데 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위스키 동호회에서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된 것인데요. 예. 이 동호회 자체가 좀 전문직이라든지 고소득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은 위스키가 52억 원 상당이라는 거예요. 이게 5,400여 명을 한국으로 들여왔는데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혹은 실제 가격보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하면서 관세를 포탈했다라는 것이죠. 예로 그 대학 교수인 A 씨 같은 경우에는요, 700만 원이 넘는 위스키 이런 것들을 118병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과정에서 저가로 신고를 하면서 이 A 교수 한 명에게만 4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고소득층이 모인 동호회에서 세금을 피하려고 밀수를 한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양주에 대한 세금이 얼마길래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양주에 대한 세금이 우리가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150달러 이상이 된 어떤 양주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150달러 미만,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금액으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20에서 21만 원 사이인데 그 이하의 주류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주세와 교육세가 빠지게 되는데 지금 어제 발각이 된 어떤 그 주류들은 고급 주류들은 대부분 150달러 다 넘는 것이라서 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요. 와인이라든지 와인에 대한 관세는 15에서 3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가 돼요. 그리고 주세가 따로 또 72%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한 특히나 수입 양주에 대한 어떤 세금, 특히나 주세 부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제 고가의 어떤 양주 수입을 밀수를 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술을 좋아하셔도 너무 좋아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혼외자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정우성이 최근 연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정우성 씨의 소속사,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 그래요? 네, 정우성 씨의 측근들에게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정우성 씨가 측근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연인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혼외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문가비 씨와는 그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당시에도 여자친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지금 작년에 성시경 씨의 유튜브에 출연을 했을 때는 본인이 결혼할 시기를 이미 좀 놓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소속사에서는 배우의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주기는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정우성 씨 앞서서 이제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 끝까지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저에게 사랑과 기대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또 안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관심 가는 부분이 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혼부가 아이를 가족관계 증명서, 그러니까 호적이죠. 여기에 올리려면 특정한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현재 정우성 씨 정우성 씨 아들이 현재 정우성 씨 호적에 올라 있지 않고 친모의 호적이 올라 있는 상황이라면 그거를 향후에 만약에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문가비 씨의 아마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의 아마 성을 따랐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어떤 부자 간의 어떤 이 관계, 법적 관계를 잇기 위한 것이 이제 민법에는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양쪽이 다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인 정우성 씨가 아들에 대해서 임의 인지라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식이다라는 걸 법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자식과 그 보호자인 경우에는 강제 인지 청구.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임의 인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식 입장에서 나는 정우성 씨가 아버지다라는 것을 법원을 통해서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 이제 강제 인지인데 이게 이제 인지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민법에 따라서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뜨거운 사건 사고 소식 강전혜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27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전세 물량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네, 1000세대 넘는 아파트 대단지에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가을 전세 대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1600세대가 넘는 대단지지만 전세로 나와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10대 개씩은 나와줬는데 살고 있는 세입자들도
지금 이제 워낙 주변에 이제 전세가 귀하다 보니까 이제 2년 또 연장해가지고 계약 갱신권 써서. 인근의 아파트 단지도 전세 매물이 없거나 한두 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2,8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4% 줄었습니다. 약 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주택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내줄 때 쓰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과 세입자가 활용하는 전세 대출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니 매물이 나오기 어려운 이슈가 있고요. 또 전세대출의 보증 비율이 이제 80%로 감소하면서 매물 감소에 영향이 되고 있는. 당장 이사를 앞둔 전세 수요자들은 걱정이 큽니다. 이제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될 예정인데 지금 호가가 한 3억 5천 정도 올랐습니다. 매물 자체도 지금은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는 가을에 전세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네, 금발의 여배우가 청바지를 입고 등장하는 광고인데요. 이 광고의 마지막 문구가 백인 우월주의라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미국 내에서 뜨거운 정치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세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직접 보시죠.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눈에 금발머리를 지닌 할리우드 배우 시드니 스위니가 등장하는 청바지 광고입니다. 논란의 중심은 광고 마지막에 등장한 문구. Sydney Sweeney has very keen. 청바지를 뜻하는 진과 유전자를 의미하는 진의 발음이 같다는 점에 착안한 언어 유희인데 이를 두고 백인 우월주의, 나아가 나치의 우생학적 사고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언론과 진보 진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광고는 논란에 힘입어 공개 2주 만에 조회수 500만 회를 넘겼습니다. 논란이 커진 건 광고에 등장한 여배우가 공화당원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스위니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Oh, now I love her ad. If Sydney Sweeney is a registered Republican, I think her ad is fantastic. 벤스 부통령 역시 청바지 광고 하나에 진보 진영이 이성을 잃었다고 조롱했고 미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이 청바지를 입은 사진을 올리며 간접 지지를 표했습니다. 대통령과 공화당 측 지지에 힘입어 청바지 브랜드 아메리칸 이글의 주가는 현지 시간 4일 장중 20%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업체 측은 광고는 오직 청바지에 관한 것이며 모두의 청바지를 응원한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이 출국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런던이 아닌 미국 LA로 향했는데 조만간 LAFC와의 계약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예상 이적료가 미 프로축구 역사상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성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죽 재킷을 입은 손흥민이 공항 출국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인을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며 배웅하는 팬들에 화답합니다. 기존 공항 풍경과 달라진 게 있다면 행선지입니다. 이번엔 영국 런던이 아닌 미국 LA로 향합니다. 독일과 잉글랜드에서 뛰었던 세월 16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러 나섰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와의 계약이 임박한 가운데 공식 발표는 이르면 모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He's a player that I think any team in our league or maybe around the world would love to have on their roster. BBC는 예상 이적료로 368억 원을 내다봤는데 미국 프로축구 역사 32년을 통틀어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연봉에 관해서는 부스케츠의 120억 원을 뛰어넘는 리그 3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토트넘 시절 연봉 18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LAFC는 창단 11년 동안 정규리그 우승을 2번 차지한 떠오르는 강호입니다. 서부 15팀, 동부 15팀 체제에서 올 시즌 서부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겠다면서 선수 생활에 이막을 연 손흥민의 본격적인 미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본부 앞에 플라스틱들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렸다가 합의에 실패한 국제 플라스틱 조약 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 앞에 환경단체들이 모였는데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사람 모양의 조각과 그 앞에 놓인 플라스틱들은 캐나다 예술가의 작품인데요. 플라스틱 조약 협상을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을 경고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플라스틱 원재료인 1차 폴리머의 생산 감축인데요. 일부 산유국의 반발이 여전히 심해서 협상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부산에서 협상이 열릴 때도 많은 환경단체들이 한국을 찾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네, 플라스틱 쓰레기는 잘 썩지도 않는데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 보스니아에 있는 강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떠다니는 모습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음식물을 통해 몸에 쌓이면서 인간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특히 영유아가 취약하다며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세계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플라스틱 오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죠.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폭염과 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서로 긴 비구름대가 북쪽에서 남하하면서 오늘도 전국에 비를 뿌리겠는데요. 비는 오전 중으로 전국에 확대되겠고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에는 최고 150mm 이상, 호남에는 최고 120mm 이상, 충청과 영남에도 10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도권은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충청 이남에는 내일 저녁부터 새벽 사이에 강수가 집중될 텐데요. 시간당 최대 7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와 함께 심한 더위는 한풀 식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28도에 머물겠고요. 대전 30도, 창원 3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밤에서 내일 아침 비는 잦아들겠지만 내일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